안녕하세요. 요번에 신체 파트를 맡은 강사 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지기 아동발달센터 시흥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심리운동의 이해를 요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특수체육과 심리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특수체육과 심리운동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체육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을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체육 시간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요. 육체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는 교육, 스포츠, 체조 따위의 신체 활동에 의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특수체육은 다른 체육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잘못 알면 장애인들이 하는 체육이 특수체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개별화 교육에 맞춰 좀 세분화되어 있는 교육적인 좀 의미가 강한 체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로는 이렇게 발육이나 발달에 있어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체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외에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본 비장애인들에게도 운동은 체중 감량이나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계획된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체육의 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화 교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흔히 IEP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개별화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8년도 이후에 특수체육은 장애인 복지관 또는 특수학교의 교과목으로 시행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단어가 알려지게 되었고요. 90년도 후반에 특수체육에 대한 저변 학대와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재활 바우처라는 게 시행되면서 좀 더 바우처를 통한 또 홍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특수체육이라던가 심리운동, 감각통각치료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심리운동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저희들한테는 익숙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심리운동이라는 게 현재 수도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저 지방에서는 이 부분을 잘 생소하신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리운동은 말 그대로 심리, 정서적인 부분과 운동, 신체적인 부분의 개념이 같이 함께 포괄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에게 접근하고 또 아동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체의 움직임을 함께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심리 운동이라는 과목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복지관 및 발달센터 등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운동성이라는 그 키워드 밑에 신경운동, 감각운동, 심리운동, 사회운동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신경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감각적인 거, 신경적인 부분에서 신체 조정과 움직임의 관계, 감각운동이라는 거는 지각과 느끼는 거, 보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다음 사회운동은 협동, 의사소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심리 운동은 이 바로 키워드 중요한 건데요. 체험과 움직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 운동의 목적 및 내용을 좀 보시면 목적으로는 자아 능력, 자아 개념이라고도 하고 뭐 자아상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질 능력. 어떻게 물질들을 활용하고 응용하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능력이라 사회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호작용, 눈맞춤, 지시 따르기 등등 상대방과 사용하는 모든 능력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선의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능력이 종합적으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경험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신체 경험, 물질 경험, 사회 경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합친 적용한 적용 경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 운동의 목표를 보시면 아동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 움직이는 수업에서 언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자극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언어 치료하는 친구들이 언어 치료 시간에 이제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도 많이 되겠죠. 그리고 즐겁겠죠. 배웠던 단어들을 많이 응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 지각 및 운동성 발달, 영적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극들을 주고 또 경험들을 통해 자발적인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는 부분이 이제 또 심리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이자 또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운동의 실천 원리에서 이 아동 중심이라는 부분과 저는 유의적인 부분, 자율 결정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체험 중심과 활동 중심, 창의성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아동 중심은 선생님의 입장, 즉 기존의 체육은 기능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수행을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 심리 운동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선택한 움직임을 갖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놀이로 전환시켜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체험 중심, 활동 중심, 유의적, 즐거움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아이가 응용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모든 놀이는 아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 결정권 이런 것들이 합쳐서 주관적인 의미로 아이가 즐거움을 찾아가고 긍정적인 경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이 심리 운동의 실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그 자유 결정권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아직도 예전 체육을 생각하셔서 40분 수업하는데 아이가 좀 더 많이 움직였으면 해서 쉬는 시간 없이 아이를 아주 땀이 나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이들한테는 쉬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결정하는 시간 자체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함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심리 운동의 각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 과정입니다. 움직임이란 아이들의 느낌,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을 통한 세계와의 대면을 통한 자신과 타인 인식, 그다음 지각, 감정, 인식, 사고, 체험의 통일체, 자신에 대한 태도, 신념, 능력 등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쳐다보고 느끼고 움직이고 만져보고 이런 걸 통한 모든 행동들이 이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체 개념에서는 요 자료는 심리운동사 협회 자격 과정에서 이제 제가 따온 부분인데 이제 신체 도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습득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수용 감각, 지각, 감각 통합, 내부 수용 감각, 고유 수용 감각 이렇게 나눠져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느낀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 후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각적인 부분, 피부.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대부분 입으로 먼저 갖고 가는 경향이 있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것 또한 감각 놀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감들을 통해 세상을 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 과정입니다. 방금은 움직임 신체 과정은 몸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물질 과정은 이제 움직이면서 내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갖고 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사진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 중에 만든 부분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뒷부분에 또 예시 사진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물질 탐색 속에서는 창의성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한 가지 놀잇감을 갖고 논 다음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놀잇감을 주지 않는 양육 방법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아이들 창의성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 가지 세 가지의 물질을 갖고
합쳐서 하나의 놀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한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 탐색에는 아낌없이 좀 지원을 해주시되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가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부모가 찾아주는 이런 부분이 아이의 창의성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씩 꺼내서 노는 아이가 창의성 발달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리가 모든 놀이는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다. 반드시 1시간 놀이 시간으로 정하셨으면 뒤에 10분 정도는 정리 시간을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은 그 종이컵이라던가 이런 교구를 갖고 아이들이 만든 건데, 이건 엘사의 성이라고 6세 여자아이가 만들었던 엘사의 성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좀 또 과정의 중요성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가 요 사진에 나 있는 동작을 하기 위해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스펙트럼 성향, 자폐 스펙트럼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물질 과정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자기의 신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건너편에 있는 섬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를 진행하였는데, 이 아이가 넘어가면서 실패했던, 정말 제 기억에는 15번, 20번 정도의 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의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아이의 표정과 반응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과정에서 지도자 또는 부모가 칭찬해 준 부분들이 이 아이의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경험을 통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잘했어라는 결과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젠가라고 하면 보통 어른들은 설명서를 보고 젠가는 하나씩 빼서 위에 쌓아서 무너뜨리면 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에 오는 아이들은 젠가를 그런 규칙으로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나무 토막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친구는 9살 친구였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방향만 다른 건데, 이제 요 모습이 우주선 나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확인해 보니 그 전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주에 가는 저런 나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물질이라는 거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은 한 아이가 아까 그 엘사성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혀져 있고 모든 교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지럽게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걸 끄집어냈냐,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사실은 40분 진행이었지만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친구는 느린 친구였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꾸몄지만 이제 그만하고 정리하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쭉 지켜봤는데, 이렇게 하고 엘사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처음으로 자기 표현을 이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했냐면, 자기가 엘사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마법사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색깔에 대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공과 이런 링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라슈트라고 해서 이런 무지개 색깔 천 같은 걸 보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방향에서 찍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처음의 중요성도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주의 집중력이 좋은 친구도 있고 주의 집중력이 또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처음으로 이런 종이컵 쌓기를 자기 키보다 높이 쌓아서 너무너무 신나했던 부분을 제가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도 놀라신 게 5줄 이상 5칸 이상 위로 쌓지 못했던 아이가 이렇게 쌓았다는 것도
일렬이 아니라 원으로 쌓았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했던 부분은 옆에서 과정을 칭찬했던 부분입니다. 아이가 하나하나 올릴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뭐 선생님 이렇게 못하는데 하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했을 뿐인데 어, 처음 해봤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 아이의 과정을 칭찬해 준 사람이 정말 없었구나라는 느낌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칭찬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 처음이라는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만과 열정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른들은 막 뛰어놀고 들고 휘두르는 아이를 보고 산만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칼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놀고 있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 아이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건 아닐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놀았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담아놨던 부분입니다. 자, 이 두 친구는 스펙트럼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그룹 수업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거울처럼 비추는 창문을 보면서 가만히 30초 동안 서 있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두 아이가 얼굴에 V자 표시를 하면서 우리 얼굴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멍 때리거나 뭔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 두 아이가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고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 공간 안에서 개별적인 놀이도 하지만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할 때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1대1로 할 때는 그렇게 선생님이 지도자가 가르쳐도 안 되던 것들이 또래 둘이 앉아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회성의 중요성이고, 사회성은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색으로 보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적었는데요. 발달센터라던가 복지관 이런데 키즈 카페도 마찬가지네요. 이런데 가보면 굉장히 알록달록 원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받는 자극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실은 생활 속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라던가 뭐 옷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다양한 색상들로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것이 생각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누워 있는 게 전데요. 이제 친구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제 위로 물건을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있는 걸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10분 동안 기다려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 쌓아놓더니 어떻게 삐짓고 들어와서 제 배 위로 올라가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 이제 다 숨겼다. 이 아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저와 아이가 같이 있지만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놀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 아이가 그날 하고 싶었던 거 단 한 가지가 이거였는데, 그 경험을 저희가 차단할 뻔했던 경험이라 제가 요 사진을 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하는 동작에는 그들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많이 웃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친구가 TV에서 등산하는 거를 보고는 뿅망치인데, 요거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쓰는 뿅망치입니다. 요 뿅망치를 갖고 얼음에 이렇게 탁 찝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등산을 하면서 이 망치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사실 어머님이 관찰하고 계셨었는데, 어머님이 교구를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아이한테 좀 혼내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등산을 했는데 왜 혼나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네가 혼날 일이 하나도 아니고 이 망치는 등산할 때 쓰는 망치가 맞아 라고 줬더니 그 친구가 매주 와서 이 망치를 통해 등산하는 걸 하면서 그 뒤로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구를 응용한다는 거, 이게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보다 이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아까 그 엘사 만들었던 친구가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찍어줬던 건데, 이렇게 엘사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찍고, 또 나중에는 망토를 두르고 이 세상을 만든 마법사가 자기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던 사진입니다. 네, 캠핑이 별거 있나? 이 친구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캠핑을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센터에 와서 캠핑장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는 캠핑장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아이가 요 앞에 문으로 들어가더니 안에 들어간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안에서 캠핑 놀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요즘에 글램핑을 많이 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봤던 것들,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아이들이 경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체험 중심인 심리 운동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만의 이름을 붙인 성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로버트 섬이었고, 오른쪽은 요것도 이제 엘사, 아까 그 친구랑 동일한데 엘사 성을 두 번째 버전으로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누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쫙 내밀고 있는 친구가 딱 보일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자신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해놓고 혼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도자가 찾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이미 숨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어머님 어디 있는지 다 알았죠. 그렇지만 10분 동안 찾으셨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한테는 내가 절대 나를 못 찾을 거라고 하고 숨었던 이 부분을 존중받았다는 경험, 이게 굉장히 놀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빨리 나와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제가 종종 봤는데요. 이럴 때 아이들은 나와서 10중 8구 다 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욕구라던가 이런 민마음을 읽어주는 것 또한 놀이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아까 그 글램핑장을 만들었던 그 내부를 좀 찍어봤던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큰 친구들이 했던 건데요. 종이컵을 혼자 쌓는 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성으로 이제 이어졌던 부분. 미리 도면이나 뭔가 설계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성을 쌓다 보니까 하나로 다 이어지고, 두 팀이 이어지니까 세 팀이 이어지고, 세 팀이 이어지니까 네 팀이 이어지면서 엄청난 크기의 성들이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저희 심리 운동에는 다양한 또 미술 활동이라던가 아이들이 선택한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미술 활동을 했던 부분을 찍었던 건데요. 요건 가정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아버님들이 사용하시는 면도 크림이 피부에 저자극이면서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를 통해 아이들과 반죽놀이를 할 때 워터 페인팅을 이용해서 원색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 크레파스나 물감을 칠하는 것보다 더 예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욕실에서 욕조 안에서 하고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리시면은 바로 싹 지워져서 아주 가정에서 하는 이런 활동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밀가루 반죽놀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밀가루를 이제 반죽하는데, 단 요거는 욕실에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장하실 때 쓰는 밑에 까는 것들을 활용해서 밀가루에 물을 조금 하고 물감을 섞어서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심리 운동에는 또 사회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심리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과정은 아이의 사회성, 상호작용, 이 안에는 눈맞춤이라던가 지시 따르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넣은 부분은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마치 사자인 것처럼 느끼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아 개념 설명할 때 많이 넣는 그림인데, 이 고양이가 자신감이 넘쳐서 사자처럼 생각한다면 사자를 만나도 똑같이 덤빌 수 있습니다. 싸움을 걸 수 있고, 부당하다고 느낄 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자지만 본인이 강아지처럼 생각하는 사자가 있다면, 큰 개가 와서 짖으면 도망가는 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자아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 또는 이거는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들다고 오는 상담들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긍정 경험이 얼만큼 했느냐, 또 주변에서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 경험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물질 경험, 그 다음에 신체 과정, 신체 경험, 그 다음에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데요. 물론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똑같은 경험을 통해도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다음 첫째, 둘째, 막내,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반영이 될 뿐더러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양육해 보시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똑같이 키웠지만 다른 부분, 이게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내가 똑같은 경험을 주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또 사회를 배워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개념, 능력, 자기 평가를 통한 또 자아 인식, 이런 과정이 이제 거쳐지는데요. 자아 인식이 자아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사회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가장 초기 상담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밖에 나가서 뭐 리더는 아니더라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합쳐지면서 아이의 사회성이 된다고 이제 보는데요. 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 있으실까요?라는 질문에 우리 아이 사회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회성이란 부모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인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부모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보이는 사회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때 많이 우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살짝은 이제 좀 언짢아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변함없는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양육 태도가 변하세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1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50, 100까지 만들어서 오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변하고요. 어머님들은 선생님 덕분에 변했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20% 정도 영향을 미치고 80%는 변화된 부모님 때문에 아이가 변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의 사회성은 부모의 모습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경험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서적인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이 밑에 사진도 아이가 첫 번째는 뭐 놀란 표정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행복한 표정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막 울고 있는 표정으로 저는 보여요. 하지만 이런 거를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사진 저는 놀랐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당황했다, 아니면 그냥 익살스러운 표정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기쁨, 혐오, 슬픔, 논란, 분노, 공포, 수용, 기대 등 기본적인 정서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정서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분화와 인지 변화가 이제 발달 단계에서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될 때 이제 저희가 발달 지연이라고 하죠. 뭐 여기 이제 신생아는 생애 첫 1년 동안 분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1년 반 이후에는 2차적 정서라고 해서 애정, 감정이입, 수치심, 자랑스러움, 질투 등 이런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생후 3년이 되면 성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렇다는 거는 저희가 4세, 5세, 6세 아이들한테 어른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평가하고 했을 때 나오는 반응, 어른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아이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억압시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서 분화는 3세 이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대할 때는 어른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서는 정서의 사회화는 모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기타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것들은 정말 제가 피곤한 날은 아이들도 움직임이 둔해지고요. 제가 기뻐서 빨리 움직이는 날은 아이들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픈 날은 아이들 표정도 안 좋고 저한테 아프냐고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아이들이 모방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 섰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서의 기능을 보면 정서와 인지적 과정에서 보시면은 정서는 인지 과정과 이제 섞여 있어요. 이 말은 인지 과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 안에 정서가 따라온다. 그리고 상호 양방향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이런 감정의 분화라던가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경험이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럼 이제 가끔씩 그럼 저희 아이는 벌써 성인인데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전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와 자기 인식 부분에서는 이제 얼마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정서냐에 따라 자기 인식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되느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는 자기 개념은 여러 가지 정서적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서는 자기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건강과 관련된 거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때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흥분적인 상태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심장박동수가 혈압이 상승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적어드린 것처럼 심혈관계나 전염성 질병 그리고 암, 이게 면역력이 약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을 통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이라던가 뭐 자기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 푼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령대에 따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건강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신체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수용과 과정 중심 교육을 통한 사회성 증진 부분입니다.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은 좀 성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학령기는 기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 평가라는 검사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똑같으냐? 사실 검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도 그걸 이제 성향이라고 얘기하지만 학령기 아이들보다는 상당히 적은 성향을 갖고 있죠.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성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흑백 논리, 단순화시키고 평준화되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단순화되지만 어릴수록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할 때 어떤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의 아이를 틀에 맞추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한 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실 때 또 다른 아이들을 보살펴주거나 또 혹은 교육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기질에 따라서 조금은 그 아이한테 맞추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용 과정은 뭐 별도의 설명보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총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과정과 물질 과정, 사회 과정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 적용 과정에서는 좀 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흔히 이제 퍼포먼스 미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물감을 찍어서 핑거 페인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물질을 종합해 갖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물질 과정과 사회 과정이 통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세 가지 과정을 자연스럽게 아이가 선택하고 아동 중심인 건 변함없지만 좀 더 많은 교구를 자유롭게 섞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교육이 진행되면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자녀를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이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실까봐 좀 효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옥스포드 대학 실험에서 어린 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어린 아이가 하루에 웃는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4에서 500번, 400번에서 500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성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참 놀랍게도 하루에 약 평균 15번에서 20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극소수로 웃고 있는 거죠.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안 웃는 날도 있고 많이 웃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라는 걸 통해 또 부모님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어른들은 아이한테 없는 규칙과 규범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 때문에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혹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교육하기 때문에 웃음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가능하면 저는 아이의 틀에 저를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 연령을 어리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유쾌하게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이들의 틀에 맞춰서 어른이 살아보는 건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명한 부모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해봤습니다. 그 자녀와 소통할 때 공감, 그다음 멘토링, 받아들이는 수용, 그 받아들이고 보상해주는 보상 보답, 그다음 시기의 적절성. 자녀가 요구할 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 응답하는 거는 가장 부적절한 양육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목표가 있어서 웃을 수 있다. 아이들은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을까? 라는 목표를 갖고 생활을 한다면 이제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나한테 편한 아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내가 교육 방법을 맞출 것인지, 양육 방법을 설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만 교육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행동을 통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목표 또한 설정을 해야만 교육적 효과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이는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음에도 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목표를 재설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기 결정권, 권리, 인권, 이제 성적인 부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 안타깝게도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이용하는 대상자가 됐었지, 스스로 이용해서 서비스적인 개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이제 이런 결정권에 대한 것, 자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해지고,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놀이에서 시작되는 자기 선택 결정권, 선택권이 성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자립생활과 이어지는 결정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이제 자존감, 아까 자아 개념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대화법을 써야 되느냐. 자, 왜라는 말은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얘기해라라는 부분이 대화를 이끄는 게 아니라 대화를 단절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항상 상의하는 부모의 역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고인데요.
그리고라는 말은 자녀한테 굉장한 지지의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와 그리고를 활용해서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녀들한테. 자, 이럴 때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예를 들면 지금 너 밥 먹었니라는 질문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 질문에 들어갑니다. 네, 아니요, 응,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이제 개방형 질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가스를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어떤 게 좋아요라는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이런 결정권이라던가 자기 결정권이라던가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대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칭찬에 대한 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칭찬할 때 꼭 이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지 않는 거. 너가 전에보다 오늘이 훨씬 잘했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전에 너는 못했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는 반드시 과거와 비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면 너희 반 3학년 친구면 3학년 친구들보다 네가 더 잘해라던가 아니면 같은 그룹을 하는데 네가 더 잘했어. 라고 비교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그 친구에게 좋은 피드백이 아닌 오히려 과잉 경쟁만 불러일으키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 중심의 칭찬, 열심히 했던 부분, 노력했던 부분을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웃으면서 할 것.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웃지 않으면 아이들은 칭찬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한테 좋은 얘기, 칭찬을 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무표정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해주실 것,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할 것. 칭찬에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방금 전에 우리 자녀가 보인 모습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빨리 이해를 하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을 피하지만 입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참 지난 걸 칭찬할 때는 아이들이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급하게 짧은 시간 전달해 드리느라 함축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가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이 전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각 과정을 이수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또 혹은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또 많은 영상들 자료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